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안나무에서 기획한 아카데미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문덕이라고 합니다. 생명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평안나무에 좀 익숙한 식구들은 수요사경회에서 저를 많이 뵀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의 제목은 불안의 시대, 공자와 장자에게 묻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는 신학을 전공하죠. 그런데 신학을 전공하는 제가 공자와 장자 이야기를 해서 혹시 보시는 분이 어떻게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국어 교육을 조금 전공했고요. 그때 고전 문학에 상당히 심취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문에 익숙해야 했을 필요가 있어서 또 한문 공부를 하게 됐고, 우리 부모님 중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문을 혼자 공부하시면서 그런 유교적 분위기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와의 어떤 대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관심 속에서도 한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찌저찌해서 도올 선생님과 함께 도올 선생님께서 그 도올 서원이라는 것을 1993년부터 2001년까지 해화동에서 여셨는데 방학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 달씩 매우 인텐시브 코र्스로 동양 고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4림부터 15림까지 그 도올서원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태동고전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동고전연구소는 그 전문적인 한학 수련기관인데요. 3년 동안 기숙하면서 사서삼경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자백과의 글들이라든지 한국 문집이라든지 하는 등 다양한 그 한학 서적들을 3년 동안 공부하는 곳입니다. 세간에는 지곡서당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1학년 때는 사서를 암기해야 하는 것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가 거기 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은 동서양의 모든 그런 고전들을 또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록 목사지만 혼자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왔고, 특별히 논어 그리고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노장에 대한 글들은 꾸준히 읽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하고 한 2년 동안 논어를 매주 월요일 날 2시간씩 읽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너무나 기독교 성서에 익숙한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목사로서 오늘날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름의 불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우리 동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 그리고 또 장자에게서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진행되는 그런 순서들은 현실 진단을 조금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 현실이 어떠한가를 진단을 하고, 그 진단 속에서 공자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제안에 이어서 그 제안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좀 일종의 한계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자칫하면 좀 다른 방식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장자 선생을 모셔다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일단 한국 사회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 현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어느 단체에서든지 첫 강의를 할 때마다 그리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그림일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맨 인간 밑바탕에 제가 자연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물리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 현실을 생각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른 모든 존재처럼
그런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연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생로병사,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태어나서 자라서 늙고 병들고 나중에 죽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인간 사회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만 구성된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그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죠. 사유를 하고 뭔가를 느끼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 심리죠, 심리. 그래서 그 육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토대에 그 다음에 그 몸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 정신이라고 하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느끼죠. 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뿔로 나를 표현했는데 그 원뿔 위에 나가 있죠. 나. 근데 그 나라고 생각하는 건 전체 원뿔인데 그 원뿔 전체가 사실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 꼭지점 부분만 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꼭지점 부분을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자라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엄청 많은 정보를 저 자연 환경으로부터 또 내 몸도 하나의 자연이라 했잖아요. 내 몸으로부터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 습득하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기억합니다. 엄청 많은 정보가 들어왔지만 상당 부분의 정보는 잊어버리거나 또는 떠올리지 못하고 아주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즉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를 나의 전부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원뿔의 표현에 나를 그 꼭지점 위에다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가 형성될 때도 나 혼자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형성됩니다. 태초의 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주양육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양육자,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은 존재했고 우리 부모님 또는 나를 길러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디어 나라고 하는 어떠한 정체성이 점점 형성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도 남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나와 남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남과 나와 함께 사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 지금 제가 하나씩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인문학의 또는 학문의 분과입니다. 자연을 다루는 학문은 물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 마음을 다루는 학문은 심리학인데 그 심리학조차도 남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이 사회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면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했죠. 그러니까는 내가 처한 현실 하나 이해를 하려도 우리는 자연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이 심리학적 지식,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만 안다 그래서 아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그림을 그렸는데 그 밑에 보면 그런 나와 남과 이 세계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왔고요. 또 앞으로 쭉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라고 하죠. 역사가 다루는 것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역사하면 과거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역사는 미래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공부를 하죠. 현재 과거의 일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왜 과거의 일을 공부합니까? 그것은 우리 현재를 살펴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를 전망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현재서 연구되는 것이지만 미래를 전망하면서 과거의 일을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학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연과 나와 이 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그 사회와 그 더불어서 이제 역사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회와 그 역사를 합쳐서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남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변형시켜 오면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문화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각 개인은 자신이 겪어온 그 모든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문화, 사회의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을 우리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세계. 지구상에 70억 명이 있으면 70억 명이 각각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그 각각의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진단한다, 또 나 자신을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사회과학적, 역사적 환경, 즉 세계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세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이데거가 세계의 존재라고 그렇게 불렀죠. 모든 존재는 세계의 존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를 건너려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내 주변에 다양한 이제 그런 환경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환경들을 우리 실제 세계라고 불러보죠. 실제 세계. 근데 그 실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제 세계를 어떤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자기 반성적 성찰, 즉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대상으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고 저 거울에 비친 저 사람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인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영장류는 약간 다를 수 있겠는데, 개가 거울 보고 그 거울에 비친 개를 보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큰 틀에서 영장류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유하는 인간은 실제 세계를 바탕으로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과 상상의 세계는 또 저마다 다른데요. 저마다 다른 신념과 상상의 세계에 따라서 실제 세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유명한 말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컵이 하나 있는데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반쯤 담겨 있어요. 그거는 실제 세계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만 담겨 있다. 요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저마다 처한 각각의 세계 내에서 어떤 신념과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달리 보고 달리 해석하고, 실제로 그런 다른 신념과 상상 속에서 실제 세계를 바꿔나갑니다. 이게 인간의 위대한 점이죠. 몇만 년 전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지금의 강아지는 똑같아요. 그들의 세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곳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공자, 맹자, 예수님,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단순히 자연과학적 사실만 있었다면은 굳이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논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 그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 이 세계, 두 가지 세계를 또 이 두 가지 세계와 맞먹는 새로운 한 가지 세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시대의 가상세계죠. 가상세계는 실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딱 일반적인 실제 세계와 똑같다고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만 해도 나이 50이 가까우기 때문에 가상세계에 익숙하지 않지만,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은 가상세계에 무척 익숙하고요.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넘나드는데 어떠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념과 상상이 예전에는 실제 세계만을 가지고 구성됐지만, 오늘날은 가상세계를 가지고도 우리의 신념과 상상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중에 저는 첫째 주제로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안한가, 이 문제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현실 사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전남대 철학과의 김상봉 교수가 한국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세 마디로 정리한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특징으로 김상봉 교수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실증적 유물론, 공리주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본이 어떤 주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의 핵심이 되고 있죠. 근데 자본이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본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작동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 참다운 인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자본 앞에서는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불안을 조장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실증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람들이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증적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가져다 줘야, 그리고 눈으로 보여야, 또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불안을 조장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건 뒤에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공리주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지점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보다는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공리주의의 문제는 공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올바름, 즉 정의, righteousness, justice 이런 것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자라는 책에 보면은 맹자 첫 장을 탁 펴면 이제 양해왕,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양해왕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꽤 나이가 많이 들은 임금이고, 그 작은 나라죠. 원래 위나라인데 대량으로 수도를 옮겨서 양나라라고 불러서 양해왕이 됐는데, 작은 나라를 상당히 그래도 제법 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법 큰 나라로 만들어봤자 옆에 너무나 더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늘 고민을 했던 이 왕이 이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국가 운영의 원리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큰 나라 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사멸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며 이 나라를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맹자를 불러오죠. 맹자 한 사람을 불러오면 맹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맹자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식솔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전부 비용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해왕이 맹자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양해왕은 자신의 엄청난 돈을, 재산을 마련해 놓고, 딱 비용을 마련해 놓고 이제 맹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묻는 말이, 선생님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유일이 오구코, 이렇게 한자로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딱 물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첫 번째 말이 하필할 리. 임금님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합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가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맹자에 나오고 있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자본, 돈이 중심이 되고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불안에 처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어느 기업이 잘 성장하면
그 기업이 성장한 그것이 전부 다른 백성들에게 다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맨 위에 잔에다가 포도주를 계속 부으면 그 아래 잔까지 축축축 내려가서 공평한 분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증적 유물론을 가지고 공리주의를 추구했더니 공리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본가의 배만 불렸다. 그래서 1대 99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날 왜 불안을 겪는지를 조금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저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현실 세계, 실제 세계라면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새롭게 닥쳐오는 세계, 즉 가상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